이 AI라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 전쟁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비껴나가 있는 산업일 수 있다.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팔란티어가 버블마켓의 대표적인 주식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식 투자는 사실 이건 투자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버블 따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하. 주식은 단 한 번도 제 기억엔 네. 단 한 번도 자, 오늘 1부에서는요, 프랍 트레이딩을 21년간 해오신 전 KB증권 프랍데스크 총괄 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아니, 이런 이야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럽지만 제가 프랍 트레이딩을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열심히 구글링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혹시나 이제 저처럼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프랍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이사님? 네, 우선 프롭 트레이더라는 직업이 네. 그렇게 흔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좀 약간의 위안이 됩니다. 네, 예. 굉장히 소중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기관 투자가가 보통은 이제 펀드 매니저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고객들이 지불한 돈을 모은 돈으로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기관 투자가 중에 가장 대표가 펀드 매니저가 있을 텐데 이제 금융기관에는 고객들의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돈도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자체의 자기 자본. 예, 네.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있고 보험도 있고, 그렇겠죠. 예, 네. 금융기관에 자기 자본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자기 자본을 또 이렇게 놀릴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 자본으로 이제 뭐 주식도 투자를 하고 채권도 투자를 하고 원자재 투자를 하고 하는 요 전체적인 것을 이제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관 투자가의 일종이다. 근데 대신에 네.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이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네. 프롭 트레이더의 고객은 사장님이다. 야, 이거 너무 고객은 부담스러운. 주주죠, 주주. 네, 사실 네. 고객 그 회사의 사장님이다. 주주죠. 네, 그래서 제 인사권을 가지신 분이 저의 고객이다. 뭐 이런 굉장히 좀 한없이 네. 부담스러운 곳에 있는 게 이제 프롭 트레이더의 삶이고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업을 21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네, 이야. 제 이제 프롭 트레이더를 하는 동안 네. 근데 보통 증권사에는 프롭 트레이더 중에 북이 제일 큰 곳은 이제 채권 쪽인데요. 네. 주식은 안 하는 곳도 많고. 근데 아주 운 좋게 주식이랑 원자재 쪽으로 프롭 트레이딩 부서를 총괄하는 일을 정말 운 좋게 한 네. 2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프랍 트레이더의 눈으로서 이사님께서는 이제 연초가 지금 2월 4일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뭘 제일 주목하셨을까? 그 21년간의 그 예리한 눈으로 뭘 보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네, 우선 이제 이런 곳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는 지금은 방구석 유튜버입니다만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분석을 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연초 연말이 되면 항상 뭐 뭔가를 전망하고 네.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어찌 됐던 주식 트레이딩을 했던 프롭 트레이더로서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어디 늘 갈 때마다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상은 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건 대응할 뿐이다. 전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큰 틀에서 뭔가 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아예 기본적으로 하지 않고 시장은 오히려 더 뉴트럴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대신에 이제 좀 큰 틀은 생각을 하죠. 이제 큰 틀에서만 생각을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심플하게 제가 뭐 21년 동안 프롭 트레이더를 했다고 해서 저에게 뭔가 대단한 뭔가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뭐 현재 시장에 시장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경기를 이끄는 주도주가 존재하느냐 주도주가 존재하면 좋은 시장 그럼 나는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라고 하면 좋지 않은 시장 그럼 열심히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일단 큰 틀로만 한 달 동안은 어땠나요? 근데 우선 네. 연말부터 생각을 하면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한 주도주가 존재하죠. AI라는 기본적인 큰 컨셉의 주도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거는 정확하게는 2024년 6월 달부터 시작된 랠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되게 큰 개념이어서
조금 힘든 포인트는 뭐냐면 테마가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하드웨어가, 어느 시점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뭐 이렇게 이래서 이제 연초가 됐을 때 어떤 테마가 올해 그래도 조금 더 강할 수 있을까? 그냥 대략적으로 가늠만 해보는데 보통 이런 거를 저는 이제 테크가 주도주일 경우에는 가장 주목해서 보는 게 CES 이벤트입니다. 이 CES 이벤트를 통해서 실제로 올해 이제 가장 많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쪽이 어디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해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게 그냥 이거는 정말 아니면 말고식의 단순한 네네네. 예측인데 그냥 이게 가장 핫한 테마가 될 수 있겠구나 AI라는 랠리 전체에서라고 생각한 부분은 저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서버 투 엣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 AI가 주로 클라우드 형태. 네. 우리는 이제 다 핸드폰이나 이쪽을 쳐서 클라우드와 소통하는 그런 AI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엣지형 AI로 오겠다. 그 시기겠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 막연한 개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 생각해 보면 뭐 AI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혹은 로봇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자율차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이제 가장 앞서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은 서버 AI라는 기본적인 랠리 구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기본적인 랠리 구조에서 그래도 올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테마 정도는 서버 투 엣지 그러면 AI 에이전트 혹은 로봇 혹은 자율차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AI 에이전트나 뭐 로봇이나 그다음에 자율차나 이거는 다 그냥 다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개념은 서버 투 엣지다, 엣지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인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앞서 이제 주도주가 있느냐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없거든요. 제 눈에는 최소한 그럼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고치가 회복이겠구나. 그리고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시장은 뭔가 랠리를 보일 때 열심히 해야 되고 랠리가 없고 되게 불규칙하거나 뭐 이런 좀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굳이 거기서 꼭 돈을 벌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프롭 트레이더 하는 동안 그러면 그런 시장이면 1년 내내 제가 주식을 안 하는 적도 있거든요. 오, 정말요? 네, 왜냐면 깨먹으면 안 되니까. 오.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고객이신데. 네. 깨먹으면 안 되니까 1년 내내 주식을 안 하는 적도 있습니다. 뭐 북이 1000억이면 평잔이 1년 평잔 지났더니 60억인 적도 있었어요. 그냥 1년 동안 그냥 주식을 안 하고 계속 네네. 눈 동그랗게 뜨고 안 하고 노는 거죠. 근데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올해 우리나라 시장 진짜 열심히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그 답은 못 찾았습니다. 네. 아쉽게도. 네, 그래서 미국 장은 열심히 하자. 어허. 대신에 우리나라 장은 글쎄 뭐 이런 생각 정도? 그 정도만 일단 큰 틀로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기본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장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거의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지는 거를 미리 뭐 기다려서 사고 이런 짓은 안 한다에 가깝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아직은 물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시고, 그럼 결국은 이제 뭐 관세를 매기거나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는 분들은 1930년에 있었던 뭐 스무탈리법 같은 뭐 이슈를 제기하는, 그때도 하필이면 공화당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미국이 꺾일 때까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주도주가 아직 있으니까 꺾이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을 언제 팔까 하면은 굉장히 많이 빠지면 팝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시장은 이제 다 끝났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팔아도 사실은 크게 잘못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리스크 요인도 있고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보죠.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런 리스크들이 그러면 시장의 주도주는 AI인데 이 AI라는 테마 자체를 흔들 리스크냐, 흔들지 못할 리스크냐, 이것들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예상하지 않고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계속 고민을 하고 저는 투자 같은 경우는 백조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은 수면 밑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되 움직임만 이제 큰 틀에서만 가져가자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아직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AI 이 랠리 전체를 뭔가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로 확장될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의 입장이지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그냥 계속 보자 이렇게 열심히 주식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있습니다. 관세를 지금 원래는 이제 중국에만 매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 캐나다, 이제 멕시코도 매기고 물론 이제 한 달 유예를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돼서 만약에 글로벌 교역이 너무나 줄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AI는 충분히 미국의 수요로도 이어질 정도로 보신다 이렇게까지 이해도 되나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전 첫 번째는 AI는 특히 이번도 저는 관세 이슈에 대해서 약간 큰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AI인데 이 AI라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 전쟁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비껴나가 있는 산업일 수 있다. 통상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비껴나가 있는 산업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AI가 소비의 사이클에 있느냐, 투자의 사이클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AI는 아직까지는 투자의 사이클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투자는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느냐,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관세에서 상당 부분 비껴나가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특히나 지난번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한번 좀 리뷰를 해서 한번 돌려보면 이제 보통 그때가 2018년 3월 21일 제가 이제 매일 시황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게 기억이 되게 잘 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3월 21일, 22일 날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증시가 이제 뭐 조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 미국 시장 조정은 2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올리면서 이미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매기면서 증시가 이틀 딱 하락을 했는데 2.5%, 2.1% 연속으로 이틀 딱 하락했는데 그게 마지막 하락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락 이후에는 증시가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2018년 당시에 미국 시장은 랠리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주도주가 뭐냐? 라고 보면 그때가 뭐냐면 그 구독 경제였거든요. 넷플릭스, 아마존 뭐 이런 식의 구독 경제가 당시에도 데이터 경제에서 구독 경제가 실제로 주도주 컨셉이었었는데 네. 그 종목들도 역시나 관세에서는 조금 비껴나 있는 섹터였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물론 세상이 옛날하고 똑같이 진행되진 않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2018년에 주도주가 관세 전쟁과 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섹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요 정도의 관계가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단 하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이 데이터 경제, 구독 경제에서부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언택트 그리고 이제 AI까지 오고 있는 이제 이 데이터 경제에서도 지금 AI가 네 번째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증시의 충격이 중시에 실질적인 충격이 있었던 이벤트는 사실은 보면 금리 하나였던 것 같아요. 결국 금리가 인상 사이클을 가면 조정을 받았던 게 그게 3년 전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 관세라는 것도 결국 AI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관세는 미국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중국 입장에서 힘들고 독일한테도 힘들고 다 힘든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최대 리스크는 미국의 가장 지금 경제 구조상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그랬을 때 만일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자극이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그 경우에는 저도 이 AI 관련한 주식들은 충분한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유리구슬을 굴리는 것도 아닌데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니까 10년물 금리를 한 몇 퍼센트를 찍을 거고 10년물 금리가 몇 퍼센트 찍을 거니까 증시는 얼마까지 빠질 거야. 이걸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거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근데 그걸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상황이 올 때까지
그런 상황이 오는지를 계속해서 팔로우할 뿐이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충분하게 대신에 발빠르게 대응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중간중간 이야기하면서도 AI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딥시크 이야기, 딥시크 쇼크라고도 하는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걸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딥시크를 놓고 AI 시장 개발 패러다임 뭐 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는 걸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지나가는 거면 그런 이야기 자체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현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맨날 AI 하니까. 근데 네.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나는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코딩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그걸 나는 AI의 이용자일 뿐인데. 이제 참 당황스럽고 힘든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이용자가 잘 볼 때도 있죠, 뭐. 네, 근데 이제 그냥 투자자의 관점에서, 네, 네, 네. 그냥 제가 투자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일단은 딥시크가 쇼크를 줬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인데 중국 AI가 미국 AI를 넘어섰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AI를 똑같이 만드는데 이게 싼데 괜찮은데 이런 AI가 개발됐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이제 개발자단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몇몇 부분에서는 엄청 획기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합리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네. 기존의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이제 검증의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사실 검증의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쇼크로 다가온 게 너무 싼 거 아니냐. 네. 보통 언어 모델 하나 만드는데 1억 불 정도 든다고 하는데 얘가 600만 불 들었다고 하니까 야 이건 너무 저렴한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발표된 600만 불이 이 딥식 모델 처음 요거를 성공한 데 든 비용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모델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매몰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모 비용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비용들은 계산되지 않았다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금 앞으로 그래서 미국의 시장의 흐름조차 보더라도 아직은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해 봐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몇몇 부분에서 개발하는 부분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은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딥식이 되게 싸게 잘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최상위 모델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오픈 AI의 O1이랑 비슷한 레벨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O1이 이게 한 10개월 전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불과 이제 이 딥식이 나오자마자 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오픈 AI에서 O3가 나왔는데 O3하고는 또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테스트 레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딥식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가 만들어내고 있는 언어 모델에 하고 한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면 한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타임 갭이 존재한다.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의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언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조금 싸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네.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부분이 있겠구나. 또 하나는 저는 오히려 또 좀 좋은 부분은 추론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좀 좋았던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번에는 늘 뭐 그걸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만 이제 딥식이 발표가 됐으니까 지난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하고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딥식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까? 혹은 이제 결국은 AI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사이클에 아직까지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투자의 규모를 줄일 것인가? 딥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해서 봤는데 그게 올해 상향 조정 시켰는데요. 그걸 계속 유지시키더라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높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미국 빅테크들도 신중하게 자기네들의 투자 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딥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또 남 회사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괜찮은 것 같, 뭐 되게 좋은 네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하는 것 같고 금융시장도 그 정도 반응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이제 우리는 계속 차분하게 검증해야 되는 건데 뭐 그건 개발자들이 검증하라고 하고 우리는 주가를 가지고 검증하면 되지 않나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오늘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캐펙스를 아까 설비 투자 계획을 되게 높였었잖아요. 1월 4일 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오늘 뭐 엔비디아 칩을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덜 사서 네. 엔비디아가 덜 팔 거다라는 뉴스가 또 뭐 외사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뭐 최고의 IT 기업 중에 하나인데 한 달 만에 이거를 바꾼다는 게 사실 말이 되는 거냐에 대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팔란티어 같은 거는 시간에서 엄청 올랐잖아요. 네. PER이 125배짜리 네. 회사인데 그럼 이제 더 이상 이런 빅테크 하드웨어 뭐 모르겠고 결국 그런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는 그래서 오늘 뭐 회사에서 어떤 레포트가 나왔는데 좀 그게 뭐 얼마나 저는 진위가 뉴스만 있는지 봤어요. 이렇게. 네. 진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또 어떤 부분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올해부터는 이 범용 GPU뿐만 아니라 에이직 반도체에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문형 반도체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예, 예. 이제 할게요 번역을. 예, 네. 주문형 반도체도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혹시나 해서 네.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규모를 쉽게 바꿀 거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GPU 범용 GPU를 좀 덜 구매한다고 한다면 주문형 반도체의 주문은 또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을 여지가 네. 저는 더 있어 보인다. 실제로 주가도 그렇다. 뭐냐면 딥식 이후에 엔비디아가 제일 부진합니다. 근데 이 주문형 반도체를 만드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진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이건 어차피 똑같은 AI 가속기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GPU하고 이제 주문형 반도체가 이렇게 서로 이제 파이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이렇게 얘기해 저도 없어요. 예, 네, 아무도 얘기해 본 없겠죠. 상황이 네.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쉽게 바꿀 것 같아 보이지는 않다라는 게 첫 번째 네,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바로 가야 되느냐. 네. 또는 하드웨어 중에 뭐 빅테크 하드웨어들은 그냥 이제 손절 치는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느낌도 요즘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올해 1월 달에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거 사실 작년 말에 사람들 기대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 말에 미국 시장을 예상할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AI 에이전트였습니다. 그래서 다 소프트웨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월 달에 이제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60빌리언 US 달러에서 이거를 80빌리언 US 달러로 30% 이상 증액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방점을 스타게이트가 찍었죠. 이제 스타게이트까지 딱 나오면서 엄마 이거 너무 투자가 큰데 이러면서 이제 하드웨어가 빡 하고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들은 조용했어요. 조용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히려 최근에 다시 하드웨어가 이 딥식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것 같고 저는 원래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 네. 때문이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뭐 시각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냥 저는 소프트웨어 또 이게 소프트웨어로 또 쫙 가자 뭐 이거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네.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막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적당히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모멘텀이 있어 보이면 더 가고 뭐 이런 예, 거죠. 적당히 뿌려놓고 그 다음에 세지면 좀 더 사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방법이 낫지. 그걸 미리 예상하는 게 조금 힘들다. 사실 또 로봇 자율차로 가면은 또 분명히 또 하드웨어한테 모멘텀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이제 앞서 빅테크들 실적 이제 몇 개 기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밖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이제 잇따라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아마존하고 메타 아니 구글 알파벳이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네. 어떤 포인트를 보시는지. 일단 내일 아침에 네.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 있고 금요일 날 아마존 실적 발표 있고 이거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네. 워낙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있는데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적의 넘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실적의 넘버 자체는 제일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늘 빅테크는 제가 이제 이 AI 마켓 랠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빅테크가 이건 약간 비속어인데 호구다. 그래서 빅테크가 투자의 주체다. 그리고 투자의 수혜를 받는 영역이 있다.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영역, 이게 반도체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리고 빅테크가 깔아준 플랫폼 AI,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하는 쪽,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측면에서 생각하면 결국 AI 랠리의 핵심은 빅테크가 계속해서 투자를 어떤 규모로 가져가느냐. 오히려 저는 빅테크의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 오히려 AI 랠리 전체에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늘 빅테크는 실적의 넘버보다는 이제 캐펙스의 규모, 캐펙스 규모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오히려 더 증액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종목 추천의 개념은 아닌데요. 제가 요새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빅테크 중에서는 좀 알파벳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알파벳이 이 빅테크 기업 중에서 실적 이벤트가 될 때는 가장 좀 열의의 회사거든요. 왜냐면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구글의 검색은 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존재를 해서 네. 항상 실적적으로는 좀 부진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도 요즘에 챗GPT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그리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알파벳한테는 하나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 그 웨이모라고 음. 이 자율차가 얘가 이게 돈 먹는 하마거든요. 돈 먹는 하마인데 테슬라처럼 자가의 차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에다가 자기네 시스템을 얻는 회사다 보니까 네, 네, 네. 자율주행 테스트 자체도 번거롭고 뭐 힘든 이런 웨이모라는 엄청나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큰 짐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짐이 하나 있어서 늘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난번 CES에서 CES 다녀온 다음에 되게 많은 레포트를 좀 봤을 때 제 인상에 좀 특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율차를 실제로 시승을 해본 사람들의 이 레퍼런스가 평가가 테슬라의 FSD보다 웨이모가 더 낫다. 웨이모가 더 훨씬 더 발전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요런 이야기들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서 저변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러면서 떠올렸던 게 뭐냐면 지난 분기, 이번 분기 말고 지난 분기 테슬라 실적이었었거든요. 그때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20%가 떴었는데 그때 20% 뜰 때 테슬라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왜 20%가 뜰 수 있었냐면은 이제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건 안단 말이죠. 애플 실적 안 좋은 것도 알아요. 아이폰 별로 안 팔리잖아요. EV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알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성장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에너지 산업부에서는 ESS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율차의 그 FSD 같은 게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부분은 아니지만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그러면서 주가가 20%가 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이제 알파벳 이게 진짜 박제돼 갖고 엄청 망신스러울 수도 있는데 내일 아침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웨이모 쪽에서 투자 규모가 더 증대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나 그거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의외로
올해 이제 제가 앞서 서두에 CGS 요번에는 서버 투 엣지 시대. 그럼 그 중에 하나 또 자율차도 있는 거니까 그 측면에서 늘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빅테크 중에서도 한 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땡겨가고 한 번은 아마존이 땡겨가고 한 번은 메타가 땡겨갈 때 늘 알파벳은 질질 끌려다니는 주식이었거든요. 네. 여기 가면 쟤도 간다. 나도 가야지.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주식이었는데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근거 없는 진짜 이건 정말 진짜 근거 없는 기대를 느낌이 좀 그렇다. 네, 느낌도 중요합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느낌이 많을 때가 그럼요, 많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아까 제가 팔란티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대략 PER이 20% 30% 성장을 감안해도 120배가 넘겠더라고요. 오늘 이제 100보를 찍었으니까 네. 요번 분기가 0.14불이 나왔거든요. 분기가. 네. 그럼 곱하기 3 0.56불이고 거기에 한 30% 성장을 때려도 0.8불이니까 내년 기준으로 한 125배 되니까 AI가 좋은 건 알겠고 팔란티아가 좋은 일 하는 것도 알겠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예를 들어 옛날에 뭐 니프티 50가 됐든 뭐가 됐든 100배가 넘어가면 약간 부담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배쯤 되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론 트레이더셔서 제 생각에는 갈 때까지 간다고 얘기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보는 기준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우선 네. 그래도 포워드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26년 걸 해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포워드로 네. 말씀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졌지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올해도 아니고 내년 걸 예, 얘기하면서요. 이게 내년 거. 트레일링으로 하면은 네. 이제 350배, 네, 그 정도 400배가 돼요. 되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팔란티어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란티어만 그런 수준은 아니고 트레일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12개월. 네, 네. 트레일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테슬라가 100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문형 반도체 브로드컴이 한 19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그래서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많이 AI 버블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미국장이 지금 버블 시장의 성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간에 너무 죄송한데 버블이 원래 네. 정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 버블은 초기에는 이 마지막 버블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상승장이. 예. 느낌으로 버블이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으세요? 한 중간 정도. 중간까지 왔나요 벌써? 네. 꽤 많이 왔는데. 네. 아. 중간 정도. 근데 지금은 버블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버블이 형성되는 시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충분히 현재 가치로 막 땡겨오고 싶은 미래 가치가 있는 산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막 내년 EPS 갖고 오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PR 계산하고 막. 뭐 예를 들어서 퍼가 100배다라고 하면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서 원금 되는데 100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막 땡겨올 수 있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산업이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현재가로 땡겼을 때도 충분히 가격 반영을 할 만큼의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지금 덜 내리지 않냐? 그러면 유동성은 아니지 않냐? 미국 자체 내부에서의 금리만 놓고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외국에서 미국한테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ECB에서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 다음날 캐나다에서도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요. 그리고 금융시장 하나만 놓고 보면 그 돈이 어디 가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유동성이 미국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고 그거의 가장 단적인 바로미터가 달러 지수다. 달러 지수가 굉장히 세죠. 달러 지수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로 일단은 버블의 성격을 네. 그러니까 버블의 조건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버블의 징후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건 지금 팔란티어로 예를 드셨지만 오늘 실적이 나와서 오늘 네. 아침에 그래서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겐 또 뭐 양자 컴퓨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저는 가장 단적으로 이제 버블의 징후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굉장히 엄청 시총이 크고 주요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버블의 징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100불 아까 팔란티어 100불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팔란티어가 버블 마켓의 대표적인 주식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내일 상향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겠죠. 월스트리트에서 네. 팔란티어의 평균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0불 언저리인가요 혹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얼마예요? 얼마 중 이게 지금 이제 100불 가 있잖아요. 오늘 시간에서 100달러 갔어요. 예. 예. 한 80 되나요 백이? 그러면? 50불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포기한 거죠. 네. 예. 애널리스트들의 포기한 목표 겁니다. 주가가 지금 50불이고 70%의 투자 레이팅이 어디냐면 홀드에서 셀입니다. 전형적으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못 따라가고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어찌 됐던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익스펙테이션을 지금 그러니까 이기고 있죠. 이기고 네, 있는 이기고 있죠. 그런 실적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게 아무런 뭐 넘버 자체로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이게 그 팔란티어가 AIP라고 이 언어 모델 플랫폼 AI를 기반으로 한 AI 모델을 만들면서부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허상이 아예 없는 비즈니스도 아니고 또 특히나 여기서 숫자가 나오는 게 상당 부분이 대부분 정부 비즈니스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정부 비즈니스는 쉽게 그냥 아무한테서나 주는 게 아니라 소위 우리나라도 정부 비즈니스 특히 이쪽을 하려면 비치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아예 뭐 이게 너무 이거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저는 그리고 근데 그러면 그냥 그대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버블이 이제 중간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하죠, 어딘지가. 네,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버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꺼려하세요 그다음부터. 그렇겠죠. 이제 조심해야 돼. 뭐 네. 이렇게 꺼려하시는데 저는 주식 투자자가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버블이라고 주식 투자 그만두는 거. 저는 주식 투자는 사실 이건 투자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버블 따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하. 주식은 단 한 번도 제 기억엔 네. 단 한 번도 적정 가치에 머물러 있던 적은 없습니다. 적정 가치보다 쌀 때도 있고 적정 가치보다 한없이 비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정 가치의 주가가 항상 존재한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증권회사부터 망하겠죠. 거래가 안 될 거니까. 그러면 버블이라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면 언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사님? 저는 그래서 이런 네. 생각을 하죠. 버블 시장이다 하면은 그냥 크게 딱 두 가지 마음만 가지시라.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는 그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의 주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라. 오늘 이제 팔란티어만 보더라도 아침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온 유튜브에서 이제 팔란티어 얘기를 하면서 네. 근데 막 이제 대단한 기업이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 유튜버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보다 팔란티어를 많이 할까요? 네. 아니 거기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방문이라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막 화나고 이런 건 좋은데 제가 그거를 좀 조심하셔라라고 얘기하는 게 팔란티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압도적인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하면 너무 빠져들면 나중에 못 팔아요 주식을 못 팔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블 마켓의 첫 번째 스탠스는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 이 기업의 주가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버블 마켓이 200%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끝이 너무 힘들잖아요. 버블 마켓이. 그래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서 내가 너무 싸게 팔아서 10%만 먹었다. 그래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관점 두 개만지만 있으면 이 버블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주식 투자는 버블 따먹히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네. 알겠습니다. 기준금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미국을 이야기할 때 미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그래도 결국에는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행보를 봤을 때 좀 예상이 되고 추측이 되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네. 그냥 이건 그냥 너무 단순한 예측인데요.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네, 네. 단순한 예측인데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올해 내 점도표에 지시되어 있는 올해 내 한 2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하반기가 되면 아마 우리 연구위원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회사채 만기 물량이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도 계속해서 너무 높은 금리를 유지시켜 버리게 되면 아직까지는 AI의 적극적인 투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경기 상황이 절대 나쁘지 않게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거 자체가 무너지는 고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파월 의장님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가 데이터 디펜던트잖아요. 외우겠어요. 네, 진짜 외웠고. 예. 네. 근데 저는 진짜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준의 통화 정책은 선제적이어야지. 그 왜 후행적으로 가지? 근데 어찌됐든 뭐 역대 연준 위원장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니까 네, 이해하고 뭐 현실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결국은 인플레의 레벨에 따라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트럼프 정책하고 맞물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스캇 베센트의 333 정책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야기가 다른 데로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트럼프가 자기도 알 텐데 관세를 올리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걸 알 텐데 그러면서 왜 파월 의장한테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하고 뭐야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만 괜찮으면 다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서 분명히 알 텐데 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자신감이 있는 포인트가 어딜까라고 하면 저는 남들 많이 이야기 안 하시는데 그 그린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으로 들어간 쓸데없는 돈 없애겠다는 거죠. 예. 민주당이면 절대 못해요. 네. 민주당이면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규모가 그린플레이션의 규모가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자금 요소가 되는지 제가 그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확실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민주당이면 절대 할 수 없는 친환경 투자에 관련한 모든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서 친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물가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맞냐 틀리냐는 그건 나중에 이제 후손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네. 어찌됐던 그린플레이션을 통제를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면 FOMC 입장에서도 하반기 정도까지 해서 회사채 만기 물량이 상당히 저는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저는 업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만기 물량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하면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쟤 너무 미국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경제도 좋은데 금리도 내린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라서 저도 제 스스로 좀 경계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2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국내 얘기도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샘 알트만 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드디어 뭔가 소프트웨어 AI가 되나 보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이 딥시크 때문에 한국이 좀 AI와 관련된 뭐랄까 기회가 생기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우선 주식장이니까 증시 입장에서만 무조건 얘기해야죠. 증시 입장을 해주십시오. 주식장에서 그럼요. 이제 네.
그 뭐 AI 때문에 대한민국 GDP가 얼마나 성장하고 관심 없고요. 네. 주가 얼마 오르는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글로벌 증시 따지고 보면 그냥 AI로 대동단결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구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 사실 매크로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은데 닥스 지금 신고가입니다. 네. 근데 저게 왜 신고가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SAP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SAP라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원래는 CRM 기업이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이 계속 랠리를 하면서 닥스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동안 왜 부진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이 AI 랠리와 연결되는 섹터라는 게 그냥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이 하드웨어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언어 모델에서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죠. 한때 네이버도 언어 모델을 만들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직접 하겠다고 했었죠. 네, 이야기 쏙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언어 모델에서는 좀 뒤쳐진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큰 테마 중에 하나가 AI 에이전트란 말이죠.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어떤 형식이든지 플랫폼 AI를 기반으로 해서 AI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곳에서 출시가 될 텐데 이거를 그래도 경쟁력 있게 출시할 수 있는 곳이 네이버 카카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가 딥식이 R1이라고 추론 모델은 오픈소스로 개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오픈 AI도 지들이 다 오픈소스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돈맛이 들어가지고 이거 오픈소스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R1이 어찌됐든 최상위 추론 모델은 아니지만 마음껏 갖다 써라 라고 하면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이 AI 에이전트 시대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이제 오픈소스도 생겨버렸으니까 네.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어떤 수준을 지금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회사 내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 회사의 기본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환경 자체로만 놓고 보면 기본적인 테마가 AI 에이전트에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딥식의 추론 모델은 오픈된 상황이고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올해 내에 분명히 달라진 환경이고 그렇고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런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단순히 네이버 카카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마켓 전체가 작년과는 다른 형태로 왜 주도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관심을 끊지 말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가늠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미 관세 정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한 달간의 보류나 유예 이야기 나와도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우리가 부과하겠다라는 본질 자체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확실히 코스피 너무 힘들었고 그런 변동성이 컸던 시기를 우리가 지나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2018년 상황을 먼저 좀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실 네. 정도면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건데. 예, 사실 네. 이제 3월 달에 정작은 우리나라 시장 하루 빠졌습니다. 예. 하루 빠지고 네네. 이렇게 박스권으로 있다가 우리나라 시장 말씀하신 대로 2018년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냐면 6월 달부터 빠지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6월 달부터 왜 빠졌냐? 중국 무너지면서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럼 중국이 왜 무너졌냐? 그건 관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때는 관세 영향이 일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중국 관세 때문만 빠진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10월 달부터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거든요. 네. 하루에 페이스북이 20%가 빠져요. 실적 악화 때문에. 근데 그때 미국 시장이 빠진 게 관세 때문에 관세나 무역 전쟁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 일시적인 경기 침체,
일시적인 경기 둔화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되면서 증시가 빠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힘들었던 거는 관세 영향도 있었고 미국 증시 빠지는 것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2018년이 다 빠졌다, 네. 힘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정 정도 우리한테는 영향이 있을 텐데 다만 2018년보다는 지금 중국과의 상관관계는 조금 낮아져 있죠,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상관관계가 좀 낮아져 있어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조금 더 안 좋게 생각할 여력이 저는 2018년보다 더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미국이 무역 적자 순서대로 국가들을 쭉 나래비를 세우면 1등이 이제 멕시코, 그다음에 2등이 캐나다, 3등이 중국, 그다음에 4등이 독일, 5등이 일본, 그리고 6등이 우리나라거든요. 근데 첫 하자마자 앞에 상위 네. 3등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나라로 독일, 가는 일본,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아, 가는 네. 거거든요. 제조업 3대 강국이네요. 네, 네. 네. 그렇게 갈 차례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멀지 않아요. 다음이에요. 다음인데 중요한 거는 유럽은 이 트럼프 관세 전쟁,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유럽 연합 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 장관 같은 분은 미국에 가서 오지 않으세요. 네. 미국에 가서 계속 계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극비리에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야, 네. 극비리에 뭔가를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지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되게 잘 준비를 해서 다음이 바로 우리 타자인데 뭔가 잘 준비를 해서 대응해야 되는 시점인데 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기를 바라는데 걱정스럽죠. 그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관세는 하루 빠지고 오르고 뭐 이게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관세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주도주가 이제 현재는 없다고 한국에서 그러셨는데 그래도 아까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샘 얼트먼이 손정희도 만나고 최태원 회장도 만나고 쭉 만나서 뭔가 이런 종목들한테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주식은 0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주도주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를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네. 투자 전략도 함께 이제 네.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선제적으로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이 기업이 이 AI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재적인 힘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내부 역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선제적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으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기대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모르겠는 건 네이버가 카카오가 AI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수준으로 지금 내부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낼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서도 일찌감치 이렇게 포지션을 담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냥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좋은데. 미국이 더 좋다. 미국이 더 좋다. 예, 그냥 미국에서 더 열심히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은 미국에 좀 집중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1부 시간은 전 KB증권 프랍데스 총괄이신 김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